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어느새 전쟁의 관심은 중동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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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저도 조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샌가 이슈가 이렇게 관심이 쏠리면 이걸 쳐다보다가 다른 걸 좀 잠시 잊게 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한참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전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후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추워지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뜻은 라스푸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공세하는 입장에서는 성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 러시아를 공격했던 국가들이 정말 참혹한 결과를 빚게 만들었던 게 라스푸차잖아요. 그죠. 이게 우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계절이 바뀌면서 생기는 우기인데 문제는 그냥 비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쪽 땅 자체가 비가 내려서 비가 땅에 흡수되면 진흙탕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진흙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심지어 궤도가 달린 군용 차량, 기갑 차량들이 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독일군 전차들의 예전에 그 자료 사진을 보면은 전체가 그냥 허리까지 그냥 푹 빠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곳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으니 성급해지는 거죠. 또 그런 성급함이 역습에 걸리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언론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위기라고 하길래 전체 지도를 보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점령을 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살펴봤더니 한 2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20%가 되지 않아요. 즉 처음에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을 해서 1년 안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패한 거다라고 했던 그 패한 지점에 러시아군이 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여러 뉴스나 뭐 SNS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지? 러시아군은 공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에 성공했다고 하고 양쪽 다 이겼다고 하고 양쪽 다 밀리고 있다고 하고 정말 헷갈려요.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전황이나 아니면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국민들이 동요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동요를 하면 전쟁 지속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부전선을 보면 동부전선이 너무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하고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군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승리했다 혹은 역습으로 적을 물리쳤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달 동안에 여기저기 전선이 벌어진 데를 봤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군도 전면으로 밀어붙일 그런 능력은 안 되고 물론 전쟁이 800km가 넘는 전선을 누가 일직선으로 밀어붙이겠어요. 그런데 800km가 넘는 전선을 밀고 나가려면 그래도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군데 포인트만 찍어서 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한 포인트를 잡았다고 해도 이쪽 포인트가 나오지 못하면 들어가다가 서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10군데라고 하면 한 2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겼다 졌다라는 말을 너무 막 쓰시는데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핀란드 겨울 전쟁처럼 사실은 내내 뒤로 갔지만
내내 뒤로 핀란드군이 뒤로 밀렸지만 사실은 러시아군이 진 거가 실패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실패냐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흔히 하는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결국 패자밖에 없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소모전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도 이게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양측이 어떤 제한된 목표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한된 목표를 따질 때 가장 오래된 전쟁사의 제한된 전투 승리는 망치와 모루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모루가 정말 오랫동안 벼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망치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찌르고 들어간 게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군사 작전이 성공을 한 것도 성공을 한 건데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 상징적으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이었죠. 우크라이나는 북동부의 수미주에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주를 기습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한때 러시아 영토 1,300제곱킬로미터 가량의 통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탈환을 당했고 지금 현 시점에도 적어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열한 교전이 계속 그쪽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전역을 새로 연 것에 대해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 정예 병력이 이 병력과 자원이 분산이 되면서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라고 이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니다. 쿠르스크 쪽을 공격을 해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기 때문에 동부 전선의 압력이 조금 약해졌고 그래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기세가 조금 약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정말 한 10년 이상 지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나야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쿠르스크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사실 총력전으로 밀어붙였어요. 네. 그랬는데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좀 유리하게 밀어는 붙이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처럼 진도가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100km를 진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북부 하르키우 쪽으로 일부 러시아군이 침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거기 병력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진짜 병력이 없구나. 그럼 이때 북쪽에서 밀어붙인다면 이 전쟁은 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겠구나. 그런데 그 급조한 병력에 러시아군이 밀려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도 이제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두 개 전선이에요. 지상전에서는 북부와 동부인데 북부를 지금 비워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군도 그만한 병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만약에 북부로 진짜 정예를 돌리면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진격도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크라이나군이 정말로 놀랍게도 동부 전선에서 정예 병력을 빼서 쿠르스크를 치고 나가는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두 가지를 증명해 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전쟁이 이미 소모전이 갈 때까지 왔다. 그리고 소모전이 갈 때까지 왔을 때는 결국 한쪽 팔을 주고 한쪽 팔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담한 담력이 필요한데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대담한 작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이냐 그 아까 말한 평가를 떠나서 이 자체가 엄청나게 대담한 작전으로 전쟁사에 남을 것 같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과가 뭐냐는 건데 사실은 이런 평가 저런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반반이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군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자기네가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냐는 쪽이 가져가는 거예요. 쿠르스크에 진격하면서 두 가지를 해결했죠.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신병들을 이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신병들을 모집할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지금 당신네들 땅에서, 그리고 당신을 향해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는 데만큼의 성과가 오는 거냐 그러면 이게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을 조금 희생했지만 패망의 희생은 아니었고, 쿠르스크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사기와 러시아 국민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라면 거기까지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그럼 우크라이나 우위가 되거나 러시아가 좌절하게 만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시 이제 라스푸티차 이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전선이 형성되고 진행이 된 거를 보고 사실 지금 판단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오니까 저는 왜 처음에 전쟁을 개시했을 때 전쟁이라고 안 하고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면으로 점령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개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침투해서 중요한 거점만 딱딱 치고 정권을 교체해서 자신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던 거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참호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러시아가 밀어붙인다,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다. 그래도 큰 지도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전쟁 의지를 꺾이지 않게 하는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금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무기를 더 달라,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너희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한데 미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도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무기를 지원한 국가에서 사정거리를 제한을 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국가에게 무기는 줘놓고서 이 무기가 300km까지 때릴 수 있지만 너는 35km만 때려야 돼. 이러니 지금 무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로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의 장거리 전술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약 300km예요. 그리고 매우 정밀하게 유도가 가능한 무기 체계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스톰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250km의 사정거리가 나가고 그리고 정밀 유도가 가능한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지원한 국가에서 사정거리를 제한해서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들을 어느 정도까지 투사할 수 있느냐. 러시아 본토는 국경지대까지는 가능. 네.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 군시설과 관련 시설은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중요한 후방 기지들이 이들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보급 집적소, 지휘소들이 그 미사일 밖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뻔히 보고도 거기를 못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러면 손 놓고 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신들의 무기 체계는 사실은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투사 무기 체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드론입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드론들만 투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 드론 중에 일부는 항속거리가 1000km에 달하기 때문에 모스크바까지도 때릴 수 있는데, 문제가 드론은 사실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탐지에 걸리기 쉽고 그리고 격추가 되기가 쉽습니다. 느리잖아요.
예, 게다가 폭탄을 내장하고 있으면은 속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러시아군에게 탐지가 되면은 격추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지원받은 무기의 사정거리를 풀어주는 걸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만약에 서방 세계가 장거리 타격 가능 무기 체계에 대해서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다면 러시아 본토에 있는 러시아 군의 주요 거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더욱이 대공 시스템과 주요 군 거점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타격은 정말 심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은 그동안 러시아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쿠르스크 전역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일이고 전쟁은 우크라이나 뒷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장거리 타격 무기 체계가 러시아 땅에 깊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쟁을 우크라이나 뒷마당에서 러시아 앞마당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푸틴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성명을 냈냐 하면 만약에 서방 세계가 사거리 제한을 풀어서 니네 무기 체계가 러시아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를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라고 간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영국이 적극적으로 야 사거리 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크렘린은 런던 상공에서 핵무기가 터지는 것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이게 푸틴은 미사일이 만약에 우리 쪽 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터진다 그러면 우린 핵 사용할 거야. 지금 이 정도 발언을 아예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이 아무리 뭐 얘기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절대적인 방어에 성공하려면 서방 세계를 끌어들여야 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는 걸까요? 서방 세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서방은 시작할 때부터 끌려 들어갔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군사 지원을 받은 건 아니죠. 이것은 물론 본인은 계속 노력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주는 건 절대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쟁 초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푸틴이 10년 늦게 전쟁을 시작했으면 원하는 걸 다 이루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거의 무장 해제 상태의 군대였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재무장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럽이 재무장을 해서 진짜 우크라이나가 전체가 러시아에 점령되더라도 나토는 굳건하다라고 말하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유럽 전체의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해줄 수 있는 노력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입장과 이게 안 쓰면 결국 세계가 어떻게 되고 세계가 어떻게 되면 결국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전개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에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난 10월에 갑자기 공화당이 그 이상한 짓 하면서 무기 지원을 끊었던 게 너무 성급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데 그 바람에 이 전쟁이 좀 빨리 좀 진정될 수 있는 국면을 오히려 놓쳤죠. 아마 후대에 혹독하게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무기 지원을 다시 약 10조 원 넘는 규모로 다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주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살펴보면 대공 방어 시스템, 그리고 포병, 박격포, 대전차 무기 체계, 대함 미사일 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F-16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등이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 체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최신 대공 방어 시스템인 나삼스 대공 미사일은 노르웨이와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로 다표적 교전이 가능한 매우 우수한 방공 장비입니다. 이미 지난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에 2개 포대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포대가 지원되는 것보다 그 관련해서 미사일이 지원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M142 하이마스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비는 이미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기와 차량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탄약이 고갈됐는데 그 탄약도 지원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마스는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군에 처음 지원된 이래 우크라이나를 구한 무기 체계 중 하나로 평가를 받으면서 성 하이마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무기 체계죠. 대표적인 휴대용 대공 무기 체계인 스팅어 대공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고요. 토 미사일과 제블린 미사일, AT-4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소구경 탄알들과 폭약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해공 전 영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필수적인 무기 체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간절히 바라던 지원이었고요. 이 밖에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신 데이터 링크 같은 최첨단 장비도 지원을 받기를 바랬는데 그 장비가 만약에 러시아에 넘어갈 경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장비 일부는 빠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결국은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의 재판이 뭐냐면 결국 무기 생산량은 안 줄어들어요. 사람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 지원은 결국 또 소모전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참 제가 봐도 정말 깝깝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현대전의 상식을 엄청 파괴했습니다. 예, 1, 2차 세계대전에서 쓰였던 무기가 다시 보일 정도의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기상천외한 전략과 무기체계도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만화적 발상을 그대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드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은 사실 이미 다 예상됐던 것인데 이게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를 말을 안 했던 거죠. 전 몰랐다고도 생각 안 해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됐던 것이고 이렇게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에서도 만화 같은 아이디어, 고대부터 내려왔던 아이디어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현대에 있는 것과 결합을 하더라. 드론이 불을 뿜고 뭐 그 외에도 좀 어이없는 하다못해 드론 잡겠다고 슬링도 던지잖아. 네. 아마 그 대포도 만들었대던데 그물로 이렇게 네. 쐈고. 그러니까 참 이거 좀 이렇게 웃기는 얘기 같긴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구나. 아무리 첨단 무기로 싸워도 물어뜯고 결국 네. 틀니를 드론으로 쏘는 것 같이 해서 물어뜯는다는 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게 전쟁의 어떻게 보면 우선면이라면 무서운 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한데요. 윙윙 걸리고 날아다니는 드론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이러한 영상들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영화에서 로봇 드론들 무서워서 숨어있는 인간들을 표현한 것 같은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사실 놀랐었어요.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족쇄를 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으로 약 25,700대 이상의 각종 러시아군의 장갑 차량을 파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탱크가 도로를 달립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입니다. 빠르게 후진하더니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승무원들이 탱크에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기상전의 최강자로 불리던 탱크의 위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차 윗부분과 후방 엔진룸 등을 덮은 장갑판은 얇아서 공중에서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푼돈에 불과한 자폭 드론이 100억 원이 넘는 전차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Дуже великий коефіцієнт ефективності, бо дрон, який коштує $300 та купується у хобі-магазині, може знищити навіть танк. 전파 교란 말고는 당장 뾰족한 대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그냥 우기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확인된 수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이건 포병보다 훨씬 많은 수치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포병 중에 요새는 포병 중에 유도되는 포탄이 있지만 대부분 아직도 재래식 포탄을 사용해서
이렇게 좋은 비율이 나오기 힘든데, 근데 이 드론은 사실 값싼 유도 무기 그리고 효과적인 유도 무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운용되는 양측의 장갑 차량을 살펴보면 드론 방어용 철망과 전자 기전 장비는 거의 필수품으로 요새 차량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드론 방어용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선에서 활동하는 양측의 기갑 차량의 생존 시간이 극히 짧아요. 그러니까 즉 보호돼 있는 곳에서 나와서 진격을 개시하면 몇십 분 내에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전차들을 우리가 흔히 지상전의 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왕자로 군림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까지. 하지만 공격 드론이 도입된 이후로 전차에 드론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 그냥 덩치만 큰 표적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계룡대에서 카덱스라는 무기 체계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했었죠. 예,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군 국방부 소속의 페트로 야첸코 소령이 창끝 전투 콜로키움 발표를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드론의 시대라고 명명된 발표를 통해서 2023년 통계를 보면 일주일 동안 33대의 전차와 37대의 전투 차량, 142곳의 지휘소, 52명의 전투원 등을 드론으로 파괴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일주일에 지금 파괴된 양이 이래요. 우크라이나 드론 무기 체계가 이룩한 빛나는 기록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거의 전투 불능으로 빠뜨린 해상 드론 무기 체계도 있습니다. 무인 해상 드론이 군함으로 추정되는 배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아주 깜깜하지는 않지만 배와 멀리 보이는 육지에는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드론이 배와 부딪히는 순간 36초짜리 영상이 끊어집니다. 인터넷에는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군함 모습이 담긴 영상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450kg의 TNT가 실려있던 해상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을 때 배에는 100여 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이 드론이 전장의 모습을 바꾸고 있고요.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게임 체인저라는 명칭으로 자주 불리고 있는데요. 드론이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서 꼭 필요한 무기 체계인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전황 자체를 바꿀 정도의 결점병기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드론 자료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드래곤 드론, 불을 뿜는 드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불을 질러대고 막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불을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매체에 따라서는 드래곤 드론 혹은 화염 방사기 드론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르밋 드론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금속 본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산화제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 분말을 혼합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산소를 이용해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순간적으로 고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화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원료들인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그네슘 마술할 때 써요. 네.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산화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분말이면 고체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 미사일에 쓰는 그 원료를 그대로 사용을 하니 당연히 고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드론이 왜 사용이 되냐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지형을 살펴보면 도심지가 있고 도심지가 아닌 곳은 개천이 있으면 개천 주변으로 숲이 형성이 됩니다. 주변은 그냥 평야예요. 그러니까 참호를 만들든 아니면 병력을 숨기든 장비를 숨기든 다 그쪽 지역, 그러니까 숲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숲에 잘 구성된 참호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미군, 특히 미 해병대가 태평양 전선에서 잘 구성돼 있고 축조된 일본군의 진지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계속 애를 먹다가 결국 화염방사기라는 무기체계를 동원해서 하나하나 점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화염방사기 무기체계를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에 뭐 거대한 짐을 져야 되고 앞쪽에는 화염이 나가는 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호수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피탄이 되면은 터질 수도 있고 터지면 옆에 있는 병력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아이디어가 착안된 겁니다. 자, 그러면 드론에 실려서 병력들하고 이격돼서 먼저 가가지고 화염을 발생시켜. 그러면 안에 우리가 공격하려는 그 참호 안에 있는 병력들이 열을 못 참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공격한다. 사실 구원리와 신기술이 결합된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병력의 희생이 많아지고 결국 병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남자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남자가 싹 다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뭐 양측 모두 지금 현재까지 희생된 병력의 수를 정확히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대부분 추산치가 러시아군이 한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군 병력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네. 긴 전쟁에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병력이 고갈되기 시작을 하면은 병력의 양뿐만 아니라 병력의 질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7월경 약 70만 명을 충원을 했고요. 계속 징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투를 거듭하고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원되는 병력보다 희생되는 병력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죠.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 싸워야지라고 지원한 병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력들이 다 소모돼 버린 거죠. 그리고 복무 연도도 기존에 비해서 거의 1년 정도 는 36개월로 법을 바꿨어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전쟁에서 혹사되면서 야, 나 이제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라고 했던 병력들이 법이 바뀌면 1년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그러면 그들의 사기가 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병력이 징집되면 군 자체에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고참병, 특기병, 장교 자원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질이 하락이 되죠. 그렇게 되면 부대의 원활한 지휘나 편성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공세와 같은 작전이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 가능한 사람의 괴멸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일단 출구 전략은 가장 좋은 거는 양측이 뭔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략적 목표 자체가 이게 불투명해요. 처음에 러시아의 목표는 이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거,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자기 러시아의 기반을 확보하는 거였을 텐데 그게 일치 안 됐고 그 뒤로 플랜 B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어요. 전쟁 중인 사람이 내가 이것만 하면 그만둘게라고 말을 해도 누가 믿겠으며 그거를 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추정이 나왔는데 뭐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를 양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도 그다음에 뭐 크림반도를 연결한다.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표면적인 목표일 뿐이에요. 순수하게 무슨 옛날 봉건 시대처럼 우크라이나의 절반을 내 땅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만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어디를 점령하든 그 다음 목표가 뭐냐라는 부분이고 점령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점령 후에 통치가 가능하냐. 통치를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러시아가 원하는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두 단계가 더 있는데 그 두 단계가 다 난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되면 그냥 정복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되는 나라가 있고 끝까지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쉽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한테 한 100년을 식민지를 살았다고 그러면 과연 한국이 없어졌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복당해도 그냥 사라진 나라도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끝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애매하죠. 이미 러시아는 1차적 목표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냥 우크라이나가 전투력이 소진돼서 손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손을 든다는 것도 무슨 의미겠어? 젤렌스키 정권이 물러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정권이 서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러시아로 뭐 합병당할게요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일단 휴전이라도 어느 정도 영토 상실은 각오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림반도까지 차지한다 이랬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기간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바스 지역을 그냥 할양하고 휴전을 하자. 이거는 서방 세계나 미국 쪽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방 세계나 미국도 그런 제안을 잘 못하는 것이 이제 양쪽 다 지쳤지 않냐, 병력도 없지 않느냐, 돈바스를 주고 할양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게 러시아가 돈바스를 군사기지화해서 체력을 정비하면 10년 내로 다시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서유럽이 완전히 나토가 재정비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재침공이 안 되겠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용납할 리가 없죠. 세계대전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언제 전쟁 그만둘 거예요? 그만둘 지금 카드가 본인들도 지금 헷갈리고 정권 부담도 너무 되고 그리고 러시아군도 거의 50만 이상의 전상자가 있는데 전쟁 끝나면 이 문제 터집니다. 그러면 푸틴 정부도 그만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좀 출구 전략이 안 나오는 거죠. 참 아무튼 준비되지 않은 전쟁, 전략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전쟁 또는 처음에 세웠던 전략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출구가 없는 전쟁 이렇게 무섭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평화가 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다시금 사람들은 전쟁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좀 준비와 생각과 역할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저 요즘 고민 많이 해요. 역사라는 학문이 필요한 학문인가. 역사가 필요한 학문이었으면 역사가 없어졌어야 돼요. 아마 1세기 정도까지 역사면 교훈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끝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덕분에 역사학자는 먹고 살지만 이제 세상엔 이런 전쟁이 안 날 것이며 평화의 시대라고 이런 야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잖아. 아무리 전쟁이 나고 해도 이제는 물자도 많고 이제는 세상에 이제 국가들도 착한 사람도 많아지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가자지구 전투를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물 없어 전기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더라고. 세상에 개 통조림만 줘도 인류 역사 뭐 10억이 먹고 산다는 그 농담도 있지만 그 통조림도 그분들한테 안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분들이 사악해서 그분들한테 안 주고 걔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의 삶이라든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마음먹은 것처럼 되질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인데 좀 세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고 내 앞의 목적, 내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되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라도 전쟁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전운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국가들 중에 대부분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우리와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북한군 선발대 2,600명이 다음 달 1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앳된 모습의 병사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은 뒤 버플백에 넣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엔 북한 억양으로 우리말을 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한 것도 서방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이들은 반미와 다극화를 외치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중동과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준비를 더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흘리는 피지만 그 교훈을 빨리 받아들여서 좀 더 미래에 다가올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중동전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비하지 못하면 공격받는다. 그리고 전쟁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전쟁이 안 일어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